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구장 공공부문 고용관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노사관계란 게 주로 민간 영역, 노동과 어떤 자본의 어떤 관계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어떤 사회적 어떤 계약, 협상, 그리고 타협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큰 의미에서 어떤 정부를 최종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그와 관계 정부가 예산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영역에서 최종적인 어떤 사용자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공공부문으로 사회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들을 공급하는 그런 영역에서의 어떤 노사관계를 공공부문 고용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역에서 노사관계의 어떤 양상이나 특성이 어떤 것인지, 특히 민간부문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공공부문 고용관계 어떤 배경과 개념을 이해하고요. 왜 공공부문 고용관계가 중요한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고용부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종사자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교원, 그리고 공공기관,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어떤 노사관계 어떤 특징, 그리고 외국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우리와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아무래도 정교조가 되겠죠. 정교조 아실지 모르겠네요. 흔히 말하는 초중고 교사들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교직원의 어떤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교직원 노동조합의 활동 중에서 특히 파업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 행동권에 대한 제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법의 노조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정규직 활동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공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고용노동부가 정규조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해직자로 인해서 이러한 해직자들을 조합원 인정하게 되면 이러한 노동조합은 설립의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걸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공식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아님이 공식 통보되다 보니 실질적인 어떤 노조 활동 자체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법의 노조 통보,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 부분에서 공방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3년 11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 시작됐고 소송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16년 1월 현재 고등법원에서 정규조가 일단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아마 대법원에서 최종 법의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규조 법의노조 공방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어떤 단체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는 정부의 어떤 부당한 개입으로 제기되고 있었고요. 문제 제기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실제 정교조 문제가 ILO의 좀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ILO의 어떤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던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중에 제일 먼저 일단 공공 부분에는 개념 정리가 중요하겠죠. 공공 부분은
중앙정부든지 아니면 뭐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다 떠나서요. 이게 사실상 이러한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공공 부분이 일단 그 공기업이든지 공공기관에서 어떤 출자나 출연 형태와 연동돼서 이런 사용자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 큰 틀에서 이렇게 개념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 부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 서비스에 대체제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일한 서비스 공급이 정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부의 특정한 산하기관이거나 아니면 어떤 부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중단 자체가 이제 결국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과 달리 노동상권에 대한 노동상권을 모두 보장하지 못하고 주로 단체 행동권, 특히 파업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단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뒤에 강의 우리 슬라이드에서도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불명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궁극적은 정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공부문 자체 각 기관들은 상당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특정하기 힘들지만 궁극적인 어떤 대표성, 사용자 대표성을 봤을 때는 정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지휘감독은 정부가 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다양하지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는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종사자들과 실질적인 이러한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소비자라고 민감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대상자가 납세자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 불특정한 어떤 일반적인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른 민간 부분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도 주요 특징으로 보면 일단 그 관계적 측면이 다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사용자 존재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국민이듯이 셋 이상의 어떤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는 형태로 어떤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성적이고 다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좀 중성의 다면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용자 역할을 좀 특정 개인에게 아니면 특정 집단에게 한정시키기 힘들고요. 그런 어떤 그 공공부문 자체의 공공기관, 속해 있는 공공기관의 어떤 기업 경영 자체의 목표가 좀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도 그냥 그 공공기관 자체에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다양한 어떤 부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외부에서도 상당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 기업들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내부의 조정을 통해서 타협 지점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타협 지점을 찾는 게 공공 부분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측면에서 볼 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의 일상생활 관련이 깊고 또 필수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주로 어떤 공공부문 재정들은 국민의 혈세로 세금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예산심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종사자들, 뭐
노동자라고 하면 이 노동자들의 노동권하고 이런 그 서비스 공공부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즉 국민들의 어떤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사용자의 이해와 좀 다른 양상의 어떤 종사자와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소비자 간의 이해가 공동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노조와 그 국민과의 어떤 갈등 구조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이외에 또 살펴보겠지만 필수 사업장이나 필수 업무의 개념들이 많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쟁의 양상도 상당히 뭐냐면 신중하면서도 또 이런 그 만일 노동쟁의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어떤 파급력도 상당히 크다. 공공부문의 어떤 뭐 교통 아니면 뭐 에너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일 파업으로 인해서 만일 공급 자체가 중단된다면, 서비스 공급 자체가 중단된다면 그 표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인데요. 노사 간 담합 유착의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공공부문의 어떤 노사가 만일 자신들만의 이해를 위해서 임의적인 가격이나 정부 국가 예산으로부터 공급된 어떤 재원들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의 어떤 담합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볼 때 노사 담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이나 소비자들의 어떤 감시 그리고 공정한 어떤 그 공익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게 또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특성, 노사관계의 특성을 민간부문 노사관계와의 특성과 비교해서 표를 만든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이니까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노동 기본권에 대한 어떤 논란입니다. 일단 먼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3건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노조 결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민간부문보다. 뭐 이건 이미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 노동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건 흔히 말하는 그 단결권이 현행되는 영역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이 용이하고요. 그래서 높은 조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냐면 일정 정도 급수 이상의 노동적 활동은 좀 제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영자 입장에서 민간 노조에 대한 것들을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뭐냐면 그 공공 부분의 어떤 사용자들은 실제로 굳이 자신의 이해와 충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재원들을 통해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 부분의 어떤 기관들의 기관장들은 굳이 노동조합의 결성 자체를 본인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이유가 동기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 활동이나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용이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노동기본권에 대한 어떤 보장 어느 정도 할 것이냐의 논쟁은 결국은 뭐냐면 종사자 노동자의 이해를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그 공공 서비스의 어떤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이해를 반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하는 게 반대하는 입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사간의 담합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그 대국민 서비스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거나 노동요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되고요. 그리고 공공부문 노조의 협상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파업 자체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국민에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 3권 전체를 다 보장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3권 보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 노동은 노동자다 이거죠.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노사의 담합 가능성 같은 경우는 국민의 감시 체제가 잘 돼 있으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오히려 이제 정부 영역이다 보니까 구조조정 자체가 되게 임의적이고 강도 높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3권이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논리 다 어떤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은 결국 그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어떤 판단, 그리고 국민적 설득이랄까요, 여론 지형에 따라서 결국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사관계 추세, 이게 이제 조직률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나오는 영역이네요. 276페이지인데요. 한국의 노동운동도 이제 민간부분과 비교해서 공공부분은 상당히 많이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7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 조직률 특히 보시면 전체 조직률 한 10.3%인데 공공부분 41%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65.7%. 이 공무원 65.7%라는 거는 6급 이하만 어떤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쪽은 거의 90% 이상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규조에 대한 부분에서 확인했듯이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사들이죠. 직원은 아니니까 교사들의 조직률은 1.7%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으로 보면 68%가 조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통계에서는 이제 법의 노조인 정규조와 전공노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교원 이부율이 대단히 낮게 나타났네요. 공무원 노동운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뭐 일반적인 추세이고요. 우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상권 위주로 보면 단체 행동권을 제외하고 단결권과 교섭권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와 시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은 이제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공무원인 경우에는 다 노동상권을 다 부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공무원인 경우도 노동상권에 부여되어 있지만 파업 시에는 대체 노동의 투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원단체라는 이름으로 직원협의회 결성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허용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직원협의회는 단지 협약 체결이라는 행동권은 없다는 것이죠. 즉 노조 형태와 비슷한 직원협의회만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만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노사관계에서 이제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법적인 부분하고 연동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무원에 특화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뭐 기능직 최신이나 이제 어려운 종사자인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공무원은 노동사건이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ILO나 이쪽에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2006년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비로소 보장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단결권 노조 가입에 대한 기준이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만 해당되고요. 다만 업무상 군인이나 경찰법관들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교섭권, 협약체결권 같은 경우는 정부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고요.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운 지점은 단체 행동권이죠. 여기서는 단체 행동 부여되지 않고요. 기능직, 흔히 말하는 공무직이라고 하는 기능직 공무원 등에게만 이러한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어떤 조정이나 중재는 민간보다 훨씬 더 엄격하죠. 그래서 공무원 노사관계 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해서 이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의 현황은요, 전국 우정노조, 우정사업국 위주죠. 그 다음에 어려운, 국립중앙어려운 두 개의 어떤, 부문별 현업 공무원 노조가 있고요. 전국적인 어떤 노조 현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대단히, 2006년도 법이 통과되면서 상당히 급속하게 조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대상 공무원 31만 명 중에서 65%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약 20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포도를 보시면 전국적인 차원, 이게 지금 헌법기관에 따로 노조가 있는 거죠. 전국 노조로 5개 노조가 또 존재합니다. 거기 속해 있는 5만 5천이네. 그리고 행정부의 노조가 하나가 있네요. 전체 총괄 조직으로서. 자치단체별로 또 노조가 다 분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5개 노조가 존재하고 약 20만이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2018년 자료입니다. 공공기관의 분류를 보시면 공공기관 자체의 또 출자 구조나 이런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영역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이 분류되게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공무원 조직과 달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무원과 달리 정부 부처 조직 밖에 있고 정부로부터 일상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최종 사용자는 정부죠. 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만 법률상으로는 그런 기관의 기관장이 있으니까 그 사용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 표에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 크게는 이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분류될 수 있고요. 공기업에는 시장형이 있고 준시장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정부기관에는 기관 관령이 있고 위탁 집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세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감사 영역과 실질적인 어떤 규정 자체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그 구성을 보시게 되면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성격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결국 그 최종 사용자가 지방자치제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공공기관은 크게 지방공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방공기업은 규율되고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표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3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공공기관 노동자는 노동 3권 자체가 보장됩니다. 다만 단체 행동권이나 쟁의 조정에 의해서 공익사업, 필수공익 업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협약권 이런 것 다 보장됩니다. 다만 이 단체 행동권에서 이런 부분 쟁의 행위가 필수 공익 업무와 사업에서는 제약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쟁의 행위 상에서 이제 하고 조정에서 차이를 보시면 공익 사업인 경우는 쟁의 기간이 조정 기간이 일반 사업장보다 더 길고요. 필수 공익은 더 이제 필수 파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필수 유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업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 노동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부 긴급 조정도 실시 가능하다. 이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이용권과 어떤 조화를 공공부문, 공공기관의 어떤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보장해야 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받는 데 최소화시키고 이런 부분의 이해 충돌을 균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약들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저의 말에 대한 이런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고용관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기풍이 커지고 이제 지방 분권이 커지면서 이런 지방공기업 노사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나타나고요. 또 요구도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에는 기존에는 주로 공공부문 중앙정부와의 관계성으로만 파악을 했었는데 점차 이제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균형 발전 이런 부분하고 연동되면서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또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또 해당 노동자들의 이해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공기업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도 더 커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관심사항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기관의 고용관계 현황은 조직 현황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7년 말 기준으로 284쪽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약 325개 기관이 있고요. 기관 분류법에 조합원들은 약 23만 명이고 노조 가입률이 69%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높죠. 민간보다 비교해서. 그래서 공공기관 시장 감시 부재를 정부가 감독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배구조는 정부의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견제를 위해서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가 사실상 사용자 역할을 하지만 법률상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노사 간의 이해의 충돌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역할, 노사 관계의 어떤 균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많다. 교직원, 교사노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보시면 참 오래됐죠. 예전부터 다른 나라 마찬가지지만 교사노조, 교원노조가 상당히 뭐냐면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5.16 쿠데타 자유혁명이 생겼다가 쿠데타가 터지면서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시대다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고 있는 87년도 때 정교조가 결성되면서 법의 노조로 출발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면서 약 1,400명의 어떤 교사들이 해직당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복직하게 되고 그 복직 과정에서 여전히 또 해직된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앞에 프리 케이스 스타디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해직자 조합원들 가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규직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면도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ILO나 국제기구로부터 수차례 정부가 문제 제기를 받는 거죠. 다른 나라는 다 보장하고 있는 이런 교원들의 노조 결성조차도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노동 삼권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이 받으면서 결국 1999년에 교원 노조법이 제정되고 합법노조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됐던 내용들은 해고자 조합원 가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과정이 전개되게 됩니다. 교직원 노조도 하나가 아닙니다. 정규조로 대표되는 전국 교직원 노조가 있고요. 이와 입장을 좀 달리하는 한교조, 자유노조 이렇게 구성됩니다. 물론 정규조가 다수 노조입니다. 한교조나 자유노조는 상당히 조합원 숫자를 보시면 대단히 작지 않습니까? 한교조는 5,600, 대한교조 되어 있는데요. 자유교조, 교사노조 연맹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조가 약 5만, 그리고 한교조가 약 5,600 정도 되는 이 두 개의 노조가 상당히 큰 노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정규조는 여전히 이번 주에 있을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이제 있겠지만 정규조는 법의 노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원노조 주요 특징은 교원노조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국공립 사립교원에게는 노동이권, 상생인권이 제약되어 있죠. 말씀드렸듯이 보장됩니다. 대상은 유치원이나 초, 중 등 교사입니다. 대학 교수는 제외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헌법 불이치 판결을 받으면서 지금 다시 교수노조가 어떤 합법성이 제기되면서 지금 교수노조 신청이 지금 노동부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2000년대 하반기에는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지자체 또는 정부 단위 한에서 설립되고요. 설립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은 다만 금지되어 있는 게 우리 교원노조법의 특성입니다. 교직원 노사관계 주요 특징을 보시면 일단 단체 교섭 위주로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특성입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뭐 노조 대표적 조합원이고요. 사용자 측은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 경영자가 되겠죠. 교섭 방식은 통일교섭만 허용되고 있고요. 교섭 사항은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구생복지에 대한 경제 사회적 지위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 교섭 업무를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체 협약은 사용자 협약 당사자에 대한 규정으로 이 교원노조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런 그 교사들의 어떤 노동쟁의를 조정 중지하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드렸듯이 파업은 제한되어 있죠.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쟁의라는 파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어떤 고충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 대한 어떤 노사 간의 갈등에 대한 좀 광의의 개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헌법상 집회 시위 자유, 의사표현 자유를 내걸고 일부 제한적 범위에서 단체 행동을 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제재를 하고 있어 노사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활동 금지에 대한 해석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논란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특히 그 프리케이스에서 우리가 봤던 정규조 사안에서 알 수 있듯이 교원의 어떤 노동기본권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 서비스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우선할 것이냐 두고 상당히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개됐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규조에 대한 정치권들의 어떤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그래서 늘 정규조 문제를 둘러싸고 합법성이라는 합법노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 지점들도 그냥 국민적 정서가 되게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규조의 합법화에 상당한 그림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교원노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 우리가 이야기했던 공무원 노사관계하고 비교해서 그쪽에서 아까 외국과 비교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뭐 이 법례가 다르나 단결권 정도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주에서는 뭐 도서권도 인정하고 있다. 쟁의권 대책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독일은 말씀드렸듯이 교원이 다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결권 인정하고 교섭권과 단계 행동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이런 교원들 대상하는 노조에는 교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일하는 또 비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동삼권을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지방 공무원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단결권, 교섭권을 인정하지만 단계 행동권은 불가합니다. 일본은 이제 교육 자체가 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지방 공무원으로 다 분류되나 보죠. 그래서 단결권, 교섭권 인정하지만 단계 행동권은 불허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케이스 스타디나 철도 노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과제하고 연동돼서 한번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 차례 이제 언론 지상을 통해서 아마 알고는 계실 겁니다. 철도 노조가 13년도 파업을 통해서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마 그 해고자들하고 코레일 종사자들 이제 그 비정규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여성 승무원들도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다 복직이 된 상태인데요. 그 일련의 과정들 자체를 쭉
뭐 파브리지와 연동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이 질문이 5개나 존재하고 있는데 요 5개 내용에서 보면 위에 철도 노조 사례를 보고 세 번째 내용입니다. 노조 자율주의 해결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 2가지 효과가 있는데 냉각 효과가 있고 중독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양면적인 어떤 효과를 이용해서 외부 개입, 뭐 정부의 개입이죠. 외부 중재가 가져오는 폐해와 장점, 폐해만을 뭐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철도노조 자체 파업에서 되게 정부 역할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역할이 어느 선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노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노조의 어떤 활동의 자율주의 아니면 이게 노사관계의 어떤 노사관계에서 노사의 어떤 자율적인 교섭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노사 자율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정의 냉각 효과와 중독 효과 이 2가지 양면적 효과를 이용해서 한번 이러한 그 외부 중재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번 강의는 마지막 10장 주요국 내용인데요. 주요국 내용은 한 2차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노동 일자리 정책에 대한 어떤 3년 평가 이런 내용들을 좀 따로 특집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기말 과제를 내고 아마 이번 강의는 이번 학기는 이제 강의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갈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공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